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가까운 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음악들, 좋은 영화 함께하고 가보고 싶은 곳에 다녀오셨는지요? 여러분의 매 순간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제5화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개별적으로 존경하는 화가 박문숙 선배님에게 응원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에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드리는 저의 마음입니다. 선배님, 암 투병 하시느라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많이 힘드시죠? 저는 선배님 생각을 하면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못난이만 같습니다. 하다못해 병세가 악화되었을까봐 카톡을 보내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몸이라는 것, 누구나 가진 몸이라는 게 우주와도 같지만 때로는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기에 그 아픔 뼈저리게 느끼고 흐느끼게 됩니다. 선배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디 체력 회복하시어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꽃들과 나비가 있는 꽃길에서 함께 산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가 제5화에서는 외과 전문의 의사이신 박경철님의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때 제가 피부질환이 심해서 대학병원에서 처방해줬던 항생제가 든 독한 약을 좀 오래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약을 끊고 나면 다시 온몸과 양쪽의 두기가 빨갛게 퉁퉁 부어올라서 진물이 났어요. 도무지 가렵고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요. 그때 만난 책이 이 책이고요. 이 책을 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귀에서 진물이 나오고 베개에 머리를 눕힐 수가 없었어요. 이 책은 제 아픔을 잊게 하는 큰 위로가 되었고요. 이 책의 내용들, 생과 사를 오가는 이야기가 새벽녘까지 이어지는 독서로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이 책 선정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 책 선정한 두 번째 이유로 꼽자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성의 탄탄함과 재미, 생생함입니다. 책이 나온 지 만 16년이 되었지만 지금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라틴어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기억나시죠? 내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을 즐겨라. 그걸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5화에서는요.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서 첫 번째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두 아비의 동병상련.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친구의 외아들 회준이의 돌잔치가 있었다. 그때 나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친구는 안동에서 공중보건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돌잔치는 친구 녀석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치러졌다. 마침 토요일이라 나는 근무를 마치고 돌잔치를 축하해주기 위해 대구행 비행기를 탔다.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덕담을 나누고 있는데 희준이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가 열이 난다고 했다. 그 자리에 의사가 넷이나 있었지만 우리는 가벼운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했고 어른들도 원래 아이들이 돌이나 배기를 치르면 아프기 마련이라고 가볍게 넘겼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의 방심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희준이 녀석이 40도가 넘는 고열에다가 입술과 혀가 딸기처럼 빨갛게 변하더니 그야말로 순식간에 눈과 손바닥, 심지어 발 뒤꿈치까지 부어 올랐던 것이다. 우리는 뒤늦게야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친구는 아이를 들쳐업고 나는 정신없이 운전을 하고 희준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이 엄마는 눈물을 철철 쏟으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일요일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그날은 아마도 희준이 녀석이 제 아버지가 의사인 덕을 톡톡히 본 첫 번째 날이었을 것이다. 내가 응급실에서 희준이를 안고 있는 동안 친구는 황급히 소아과 병동으로 뛰어 올라가서 소아과 당직이를 붙잡고 데리고 왔다. 당직 중이던 소아과 레지던트 3년차 이야기로는 가와사키 병이 확실한데 증세가 좀 심해 보인다는 것이다. 가와사키 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 심할 경우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지 않으면 혈관염이 생겨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고 자칫하면 관상동맥 이식 수술로 연결될 수도 있는 끔찍한 병이었다. 그래서 당장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해야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아과 병동에 남는 병실이 하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친구는 성인 심장병동에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병동에서 아들이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소아과 의사의 처방이 시작되고 우리는 면역 글로불린 치료만 받으면 무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안도했다. 그래서 희준이 녀석을 제 엄마와 할머니가 지키는 병실에 뉘어놓고 친구 녀석은 레지던트 시절을 보내던 의국을 찾아가서 차를 얻어 마시면서 후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난 후 갑자기 희준이 엄마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눈물을 흘리면서 의국으로 뛰어왔다. 희준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병상 주변이 난리가 나 있었다. 아이는 입가에 허연 거품을 흘리면서 거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간호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당직 의사를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할머니는 넋이 나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우리는 재빨리 아이를 들쳐업고 같은 층에 있는 중환자실에 뛰어들어갔다. 그곳으로 들어가자마자 친구 녀석은 중환자실에 있는 기관지경을 잡고 희준이 녀석의 목에 기도 삽관을 했고 나는 바로 엠부 마스크를 걸고 산소를 연결했다. 그러고는 중환자실의 심장 감시 장치를 걸고 즉시 응급 조치를 했다. 다행히 숨이 약간 돌아와서 우선 직장 프로브를 연결해 보니 체온이 무려 42도나 되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곧 알코올로 몸을 닦고 응급으로 아스페직을 주사한 다음 혈관으로는 수액을 들어부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에 희준의 반대편 팔에 달려있는 면역 글로불린이 들어왔다. 맙소사, 면역 글로불린은 고열이 있을 때는 절대 투여하면 안 되는 약인데 소아과 병동이 아닌 성인 병동에 입원해 있다 보니 간호사들이 오더대로 투여를 했던 것이다. 소아과 의사는 당연히 소아과 병동에서 하던 대로 면역 글로불린 투여를 지시했고 소아과 병동이라면 당연히 열을 재서 열이 없을 때 달아야 하는 것을 성인 병동 간호사들이 그것을 모르니 의사 처방대로 투약을 했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이를 입원시켜 놓고 자리를 떴더라면
그리고 그 병동에 중환자실이 같은 층에 있지 않았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을 병원에서 꼬박 새고 나서 나는 새벽에 비행기로, 친구 녀석은 승용차로 각자의 근무처로 출발했다. 희준이 녀석의 상태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의사가 예고도 없이 병원을 비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애써 돌려야만 했다.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아들을 병원에 남겨두고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려 안동으로 떠나야 하는 친구 녀석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그런데 친구 녀석의 차가 병원으로 막 들어서는데 119 구급차가 응급실로 들이닥치더니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한급히 손을 흔들며 친구를 부르더란다. 그래서 가운으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응급실로 들어가서 보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등굣길에 후진하는 트럭에 다쳐 응급실로 들어와 있었다.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잠시 벽에 기대 소변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 있던 트럭이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바람에 트럭과 벽 사이에 아이가 끼어버렸다는 것이다. 아이는 혈압이 60 정도에서 잡히고 거의 회생불능으로 보이는 데다 가슴이 많이 눌려서 아예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 정도라면 수술을 해도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친구 놈은 예의 그 무모함을 버리지 못하고는 목에 CVP 카데타를 꽂고 인공삽관으로 인공호흡을 하면서 아이를 바로 수술실로 옮겼다. 그렇게 수술실로 막 들어서려는데 아이 아버지가 달려오더니 친구를 붙들고는 앞가슴을 눈물로 다 적신 채 친구에게 애원을 하더라는 것이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어떻게든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자 친구는 살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몸을 벌벌 떨고 있는 아이 아버지를 보고는 갑자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펑펑 울어버렸다고 한다. 수술을 집도해야 할 의사가 갑자기 아이 아버지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친구 녀석의 눈물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 즉 동명상련이었던 것이다. 방금 전까지 밤을 새며 아들의 병상을 지키다 아직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을 두고 돌아선 아버지의 눈에 또 다른 아버지의 슬픔이 오버랩되었던 것이다. 마취가 이루어지고 심장, 복부, 신장을 담당하는 3명의 의사가 동시에 가담한 수술은 곧 시작되었다. 먼저 친구가 아이의 가슴을 절개해서 양측의 폐를 들여다보니 폐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트럭과 벽 사이에 낀 가슴이 눌리면서 풍선 같은 폐 조직이 아예 터져버린 것이다. 손상을 입은 폐는 마취과에서 인공호흡기를 통해 바람을 집어넣으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 어지간하면 부풀어 오르는데 아이의 폐는 아무리 바람을 불어넣어도 부풀어 오르지를 않았다. 너무 많이 찢겨 있었던 것이다. 친구는 찢어진 폐를 꿰매고 찢겨져 나간 조직을 잘라내는 등 폐 기능을 돌이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들을 계속했다. 그러기를 30분. 다행히 아이의 폐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찢어진 조직이 제대로 봉합이 되고 손상을 입은 조직들이 무사히
제거되었다는 신호였다. 게다가 기적적으로 아이의 심장과 복부에는 손상이 없었고 그렇게 아이는 회생할 수 있었다. 택시기사인 아이 아버지는 다음 날 흰 편지 봉투에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지폐 20장을 넣어 친구에게 들고 왔다고 한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주보고 흘린 눈물이 이미 두 사람을 동지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한사코 만류하는 친구의 손에 기어코 봉투를 쥐어준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병원에 남겨놓고는 희준이를 남겨놓고 다음날 병원으로 출근했던 친구처럼 택시 운전을 위해 역시 병원을 나섰다. 그에게는 택시 운전이 생존의 방편이었을 것이므로.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도 퇴원했고 희준이도 퇴원을 했다. 친구는 아이가 퇴원하던 날 아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봉투를 아이 엄마에게 다시 쥐어주었다. 이 돈은 지난번 받은 걸로 하고 대신 이번에는 내가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걸로 합시다. 아이 엄마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아이가 다시 병원에 왔다. 친구 녀석은 흥분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야, 대호 알지? 그때 희준이 입원했을 때 내가 수술했던 여성 말이야. 응? 그런데? 아, 글쎄, 그 녀석이 오늘 병원에 왔는데 벌써 중학생이야. 내가 개업한 걸 모르고 오늘 갑자기 심하게 감기가 걸려서 그냥 학교 옆 병원에 왔다는 거야. 근데 글마가 날 딱 보더니 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지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는 샘요, 저 대호입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하잖아. 친구 녀석은 흐뭇한지 입이 귀에까지 걸렸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삶의 기쁨을 그리고 생명의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짧은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 얼마나 값지고 감격적인 말인가. 샘요, 저 대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지상에서의 마지막 인사. 정문이는 외동아들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정문이는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에게 걸어 다닐 때마다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말했단다. 그러나 엄마는 그 나이에 흔히 겪게 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크느라고 그래. 조금만 지나면 안 아파.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두 달이 지나면서 정문이 왼쪽 무릎 아래쪽이 불그스레지고 주변에서는 가벼운 열이 느껴졌다. 아빠도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다. 그러다가 그 자리를 누르면 압통이 느껴지고 염증이 있는 듯하자 아내에게 정문이를 데리고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보라고 했다. 그러나 정문이의 엑스레이 사진을 본 동네 병원의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종합병원에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엄마는 그 길로 정문이를 대학병원에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어린 정문이는 고륙종, 그러니까 10대에 많이 발생하는 무서운 골종양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즉각적인 하지 절단술밖에 없었다. 정문이 엄마 아빠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를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초등학교 1학년 외동아들의 한쪽 다리를 절단한다는 것을 어느 부모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필사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방사선 치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모 한의원에 가서 암을 치료한다는 한약을 지어 먹이기도 하고 엉터리 민간요법 전문가를 찾기도 했다. 그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고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미국이라도 가겠다고 했다. 결국 정문희는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우리 병원을 떠나 다른 병원으로 갔다. 어느 부모, 어느 환자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들은 혹시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0.1%라도 오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대학병원을 3군데나 다녔다. 그들은 그만큼 절박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정문희는 다시 우리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골육종이 경골 다리뼈를 넘어 폐와 간으로 그리고 내 속까지 전이되어 있었다. 불과 2달 만에 정문희의 왼쪽 다리는 썩어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상체에서는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가뜩이나 약한 환부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나는 6.25 전쟁 때 상처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직접 내 눈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12월의 날씨인데도 어떤 곤충이 알을 낳는 것인지 무릎 주변이 썩어버린 정문희의 몸에는 가느다란 실지렁이 같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애벌레들이 수백 마리씩 들끓었다. 정형외과에서는 하루에 2번씩 정문희의 상처를 드레싱했다. 그러나 드레싱 거즈로 그 징그러운 것들을 아무리 닦아내어도 어느새 위쪽 근육 사이에서 혹은 아래쪽 살 속에서 구더기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 나오곤 했다. 이제는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문희는 오후가 되면 뇌압이 올라가 머리를 감싸지며 두통을 호소했고 폐에 들어차기 시작한 삼출액들은 호흡을 제약했다. 더욱이 간으로 전이된 암세포는 복수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오전에 커다란 주사바늘을 정문희의 7번과 8번 늑골 사이의 가슴에 꽂고 또 다른 바늘을 배꼽 아래의 복부에 꽂아 넣은 다음 50cc 주사기로 정문희의 가슴과 배에 찬 물을 빼주어야 했다. 한 번에 50cc씩 아주 천천히 20번쯤 뽑아내면 그 작은 가슴이 비로소 숨을 제대로 내뱉고 영양실조에 걸린 난민처럼 부풀었던 배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을 맞이했다. 아이의 복수를 제거하는 데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자리에 앉아 주사기로 복수를 기계적으로 빨아들이고 다시 버리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나는 꾸벅꾸벅 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면 정문희는 선생님이 나한테 큰절한다 하며 나를 놀리곤 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이 장난기 많은 어린아이였다. 오후만 되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부짖는 아이가,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아이가, 진통제를 놓고 복수를 빼주면 잠깐 동안이나마 동심을 되찾았던 것이다. 우리는 결국 절단 수술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제는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였다.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수술일지도 모르고 정문이의 건강 상태가 수술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지만 정문이의 수술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렇게 반대하던 엄마와 아빠도, 주치인 나도, 정형외과 스태프도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아이라지만 정문이의 몸에서 나는 그 지독한 악취와 살을 파먹고 살아가는 그 끔찍한 구더기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12월 21일 드디어 수술이 이루어졌고 정문이는 고관절 아래의 왼쪽 다리를 모두 잃었다. 그런데 22일과 23일이 되면서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모두가 우려했던 폐혈증이 시작된 것이다. 면역 기능이 거의 바닥에 이른 8살의 어린 육체가 가혹한 수술을 이겨내기란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2월 24일 정문이의 몸에서 나는 고열이 더 이상 컨트롤되지 않았다. 정문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그날 저녁 8시쯤 정문이의 심전도에서는 더 이상 전기 신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동안 어린 몸을 포박하고 있던 각종 수액줄과 생명유지 장치, 모니터들을 정문이의 몸에서 떼어냈고 호흡을 위해 절개했던 정문이의 목을 다시 깨끗하게 봉합했다. 간호사들은 아세톤을 솜에 적셔서 어린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반창고 자국들을 지웠다. 정문이 엄마와 아빠는 우리가 정문이의 몸을 수습하는 과정을 뒤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정문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다 못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부축받아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그래도 어린 아들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우리가 수습하는 과정을 힘들게 지켜보았다. 아빠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며 아이의 발치에서 침대 머리를 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상처가 깨끗이 봉합되고 몸에서 접착제의 흔적들이 지워진 다음 영안실에서 올라온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뼈만 남은 정문이의 몸에 하얀 시트를 씌우고 스트레치카에 정문이를 옮겨 실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정문이의 엄마 아빠가 영안실 직원들을 제지했다. 그러고는 정문이의 시신으로 다가가서 환자복을 벗기고 집에서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히기 시작했다. 옷을 갈아입히면서 아이의 귀에 대고 나지막한 혼잣말로 계속 이야기를 하던 정문이 엄마는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기면서 결국 인내심을 잃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정문이 아빠는 몸부림치는 엄마를 달랜 후 정문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아이를 두 팔로 안아들고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아직도 내 가슴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인사를 아이에게 전했다. 사랑한다. 그 말은 우주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눈물겨운 말이었다. 그러고 나서 정문이 아빠는 내게 부탁했다. 선생님, 그냥 제가 안고 영안실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영안실 직원들과 스트레치카를 돌리고 아이 아빠가 직접 아이를 안고 영안실로 가도록 했다.
정문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나는 중환자실 복도에 교회와 성당에서 온 봉사자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손에 촛불을 든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외과 중환자실 문틈으로 복도에서 부르는 캐롤이 들려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나는 도무지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나는 얼굴이 벌게서 소리치자 영문도 모르는 봉사자들이 당황스러워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떠했든 간에 지금 생각하면 그들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정문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의 품에 안겨 촛불을 든 성가대가 도열해 있는 중환자실 복도를 지나 그렇게 영안실로 내려갔다. 나는 그와 함께 정문이의 몸을 안치할 장소로 같이 걸어갔다. 성탄절이라 사람들로 어수선한 병원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서 우리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한 남자의 품에 안긴 아이가 캐롤의 가사처럼 그렇게 곱게 잠들어 있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때 가운을 입은 이후로 처음 영안실을 가봤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정작 그들이 이 병원 안에서 마지막으로 머무는 그곳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것이다. 영안실 뒷문으로 들어가자 관리인에 의해 시신 안치소의 스테인리스 문이 열렸다. 정문이가 누워야 할 자리는 그 가녀린 몸집에 비해 너무 크고 황량했다. 문을 열고 레일이 달린 차가운 스테인리스 관이 밖으로 빠져나오자 정문이 아빠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정문이를 그곳에 내려놓았다. 나는 스테인리스 관을 보며 사방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두운 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한기와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정문이 아빠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그가 정문이의 몸을 내려놓자 정문이의 몸은 다시 레일을 타고 차가운 냉장고 속으로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정문이의 아빠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정문이 엄마 아빠 이야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제가 울지 않고 읽어드렸어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농담 같은 이야기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다. 특히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99.9%의 사람은 과학적으로 논증된 법칙을 따르는데 0.01%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기꾼으로 밝혀졌지만 몇 년 전에 모 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에서 암을 고치는 비법을 개발한 사람의 약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이 잡지에서는 이 약을 먹고 기적처럼 완치한 암 환자의 종양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은근히 효험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종의 황색 저널리즘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확률 게임이다. 사실 암 환자 중에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도 거짓말처럼 회복되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다. 때문에 암 환자들은 그런 사람이 먹었던 것이라면 소 오줌을 받아먹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왜 아니겠는가?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래서 병원 주변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등치는 나쁜 사람들의 사기 행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가 TV 드라마 얘기가 나왔다. 한 친구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여주인공이 죽어서 강을 건너다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뱃전에서 밀어버려 큰 연꽃이 피어난 연못에 풍덩 빠졌고 눈을 떠보니 되살아났다는 내용이란다. 드라마 내용은 황당했지만 친구가 꺼낸 뒷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빌리면 대학병원 심장센터에서 근무할 때 심장 수술이 끝나고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는 환자가 있었다고 한다. 대개 혈압이라는 것은 주로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압력에 의해 좌우되며 심장이 피를 모아서 힘차게 짜주면 그 압력으로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 곳곳으로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심장 박동이 힘차지 못하고 꿈틀거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심세동이라고 한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심세동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당시에 수술을 막 끝낸 환자는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심세동 상태에 빠졌고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세동 상태인 채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단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장이 뿜는 압력이 낮아져서 몸에 피가 고르게 가지 않고 신장으로도 피가 전달되지 않아 심부전에 빠지고 뇌에도 문제가 생겨 사망하게 된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의학적으로 판정되는 뇌사는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며 회생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입원 15일 만에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고 가족들은 장기 기증 문제를 상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새벽 2시경에 중환자실 당직을 하던 친구가 그 환자의 병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가운을 덥석 잡더란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드라마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병원이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이고 극적인 상황들이 지나간 후 이틀 만에 환자는 침대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 그 환자는 친구에게 수술실에 들어가서부터 회생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거기로 갔더니 사람들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끼워주지도 않아서 쑥스러워 되돌아왔는데 거기가 바로 중환자실이었다는 것이다. 환자는 한 달 후 퇴원을 했고 다시 한 달쯤 시간이 지난 후 응급실에서 호출이 와서 가보니 다시 그 환자가 심장마비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사례가 있어서 무려 1시간 동안 소생을 시도했지만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사망 선고를 하려는데 보호자가 마지막으로 에피네프린, 즉 강심제를 한 번만 더 써달라고 해서 썼더니 또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쯤 흘러 친구는 얼마 전에 대구 수성못에 있는 큰 사우나실에서 그 환자를 다시 만났단다. 환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씩 웃는데 가슴에 선명한 수술 자국과 당시의 기억들로 인해 기분이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의 운명에는 100만 명의 보편적인 운명과 한 사람의
특별한 운명이 겹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명제는 참일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 본 적이 없으니 그것은 모를 일이다. 혹 첩첩산중 어딘가에 수천 년을 살아온 신선들이 시조를 읊으며 논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엉뚱한 생각이지만 어쨌거나 기적같이 벌떡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면 그런 농담 같은 일들이 어딘가 존재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좀 해괴한 상상을 해보게도 된다. 제5화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첫 번째 이야기에서 들려준 이야기들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많이 울면서 읽었던 책 여러분과 정서적으로 교감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시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프지 마시고요. 삶에서 생겨나는 온갖 걱정들 좀 내려놓으시고요. 렌토와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좋아해요. 자신이 전혀 모르고 살았던 또 다른 세상의 모습들, 온갖 상황들과 생각들, 슬픔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지혜로움들이 책들을 통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삶도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제5화는 여기까지고요. 제6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렌토였습니다.